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입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드디어 리뷰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시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리뷰를 이제 시청자분들의 차량을 제공받아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제조사에서 받으면 말하기 조금 눈치 보이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간혹 이제 현대차들이나 제네시스, 그리고 이제 BMW, 그리고 아우디까지 요 녀석들은 그래도 굉장히 쿨하게 차를 내주고 야,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 라는 스탠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그 브랜드들은 가끔씩 그 브랜드에서 받아가지고 촬영을 하기도 하지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까지 촬영을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또 시청자분께서 촬영을 내주셔서 지금 타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자동차를 고를 때 진짜 끝나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죠.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같은 돈이라면 위급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은 그 돈이면은 아래급 프로를 사는 게 맞냐, 다시 말해서 사이즈냐 옵션이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정답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냥 사람 따라 취향 따라 가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사이에서 취향이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또 고민을 한단 말이죠. 이게 맞나? 이 돈이면 한 급 위로 올라가는 게 맞나? 아니면 이 돈이면 그냥 이 차에서 풀옵션을 가는 게 맞나? 이거 아직도 정답을 못 내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투표를 한 번 더 올려봤죠. 자, 3,900만 원으로 뭐 사냐? 3,900만 원으로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렸던 그 하얀색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지금 3,900만 원짜리입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쪽 옵션도 빼고 HUD도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6인승 시트에다가 진짜 딱 필요한 것만 주행구조 장치랑 썬루프랑 몇 가지만 넣어가지고 3,900에 뽑은 차가 있는데, 지금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이 녀석은 지금 3,800이고 여기다가 썬루프 넣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3,9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풀옵션인데, 다시 말해서 3,900만 원으로 지금 이 녀석의 풀옵션도 살 수 있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6인승에 그냥 옵션 그냥 적당히 들어간 이 내비게이션은 빠지지만 어쨌든 소렌토를 가냐, 요거를 투표를 한번 또 붙여봤습니다. 3,900만 원으로 뭐 삼? 여쭤봤더니 진짜 비등비등합니다. 와, 이거 진짜 박빙이에요. 56대 44, 거의 오차 범위 이내에서 그냥 거의 딱 반으로 갈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오랫동안 제가 지금 타고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 과연 뭐가 맞을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봄과 동시에 또 투싼 하이브리드도 타봤던 사람으로서 투싼과는 또 어떻게 다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오늘 이 승차감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승차감은 투싼 하이브리드 그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 두 차종과 비교했을 때 지금 많이 다른 승차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그냥 쉽게 말해서 지금 세 차종 중에 이 녀석이 가장 탄탄한 하체를 가지고 있는 느낌이 지금 바로 확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른 승차감을 보여주는 게 사실 소렌토랑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 급이 다르니까 사이즈도 다르고 급도 다르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투싼하고도 다르다고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와 기아가 이 형제 차종들 있죠. 아반떼와 K3 혹은 소나타와 K5, 소렌토와 산타페 요 녀석들이 승차감이나 주행질감 면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들이 없었거든요. 사실 진짜 똑같은 차에 껍데기만 바꿔놓고 옵션 구성만 좀 다른 그런 차량들이라고 봐도 무방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공식이 좀 많이 깨졌죠. 소나타랑 K5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녀석들만 보더라도 소나타는 좀 부드러운 승차감에 초점을 맞추고 K5는 좀 탄탄한 스포티한 드라이빙에 걸맞는 그런 승차감에 좀 초점을 맞춘 세팅이 극명하게 진짜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구분되어져서 출시가 됐는데, 지금 이 스포티지랑 투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고속주행 상황에서 차가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는 지금 이런 구간에서의 승차감이 투싼 그리고 소렌토와도 당연히 다르고요. 그 두 녀석에 비해서 훨씬 더 탄탄한 좀 쫀쫀한 승차감을 보여주는데, 굳이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해 본다면 차가 한번 훅 떴다가 떨어지는, 제일 고점부터 최저점까지 떨어지는 그 시간이 투싼 같은 경우에 1초였다라고 하면은 얘는 그게 한 0.7초 정도, 한 30% 정도는 더 빠르게 떨어지는 느낌, 그만큼 탄탄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말은 고속에서 차가 한번 붕 떴을 때 투싼이나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질 거를 얘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충격이 차량 안으로는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게 불쾌한 느낌을 만들어줄 정도까지는 아니고 분명히 승차감의 그 지향점 자체가 많이 다르구나, 얘가 훨씬 더 탄탄한데 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꼭 이렇게 고속주행시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저속에서 방지턱을 넘을 때도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 주는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만나는 이런 방지턱들, 그냥 뭐 20km, 30km의 속도로 넘어다니는 이런 방지턱들을 넘을 때도 차가 방지턱을 넘고 떨어질 때, 결국 그 떨어질 때 충격을 우리가 몸으로 가장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때 승차감이 투싼이 훨씬 더 부드러운 세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드한 세팅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잔요철들 있죠. 지금도 이런 미세한 요철들을 한쪽 바퀴만 계속 이제 넘어다니는데, 아니면 이렇게 뭐 매너를 밟는다던가, 아니면 뭐 고속에서도 한쪽 바퀴만 요철을 치고 넘는다던가 할 때 아무래도 투싼과 소렌토에 비해서는 실내로 충격들이 좀 더 많이 유입되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승차감이 안 좋다, 너무 뭐 더럽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BMW를 탈 때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하드하고 재미있는 운전을 하기에 적합한 그런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승차감이 꼭 마냥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안정감이 느껴질 정도 수준에서 탄탄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승차감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 정도 차원에서 얘는 투싼과 소렌토에 비교한다면 많이 다른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뒷자리에 사람도 좀 많이 태우고 다니고, 아니면 뭐 혼자 뭐 둘이 타고 다니더라도 나는 승차감에 좀 많이 예민하다, 무조건 승차감이 조금이라도 더 컴포트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같은 사이즈로 간다라고 하면은 투싼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한 급 더 체급을 올려서 소렌토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시승을 해보시면서 이 포인트를 좀 비교해서 타보시면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지금 이 녀석이 조금 더 탄탄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고속에서의 급차선 변경이 일어난다거나, 아니 뭐 130, 150 차가 없는 고속도로에서 쭉 달리다가 차가 위아래로 크게 업앤다운이 발생되는 뭐 그런 상황에 분명히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느낌을 만들어주기는 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투싼이랑 소렌토가 고속 안정감이 많이 좀 뭐 눈에 띄게 떨어지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취향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승차감과는 좀 별개로 이 녀석이 소렌토랑만 비교를 했을 때 절대 우위를 갖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가속력인데, 지금 얘도 하이브리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렌토도 하이브리드, 그리고 둘 다 전륜 모델, 2륜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공차 중량이 약 150kg가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얘가 더 가벼워요. 결국에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는 두 차량에서 공차 중량이 150kg, 무게가 150kg나 차이가 난다는 게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는 거죠. 물론 뭐 소렌토 같은 경우도 그냥 일상 영역에서 편하게 타고 다니기에 부족함 없는 출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꼭 뭐 우리가 400마력, 500마력 이렇게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닐지라도, 뭐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에서 그냥 80km로 달리고 있다가 한 110, 120까지만 속도를 올려서 잠시 앞에 있는 차량을 추월한다거나 할 때, 그런 상황에서 그냥 별 무리 없이 경쾌하게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출력은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나타 DM8 같은 경우에도 그 2.0 NA는 절대 죽어도 사지 마세요, 제발 사지 마세요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진짜 너무 답답해서 일상 영역에서 그냥 진짜 뭐 30km에서 60km로 제가속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운전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거는 운전이 불편해질 정도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건데, 물론 소렌토가 그 정도의 답답한 느낌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소렌토만 계속 타다가 지금 얘를 딱 바꿔 탔을 때 한 번에 느껴지는 거는 소렌토보다 한 20-30%는 더 경쾌하게, 이런 고속도로에서의 제가속 상황에서의 이 가속력이 소렌토보다 훨씬 더 경쾌하게 느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일상 영역에서의 제가속할 때 이런 상황에서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결국에 아무리 하이브리드라도 내연기관 엔진은 작동을 하잖아요. 모터가 출력을 주기는 하지만 모터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결국엔 엔진이 켜져야 되는데, 저 4기통 엔진의 RPM을 그만큼
덜 쓴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결국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가속 상황에서 이 실내 안으로 들어오는 엔진 소음도 당연히 소렌토보다 더 작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소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소렌토가 더 윗급이어서 혹시 소렌토가 조금 더 그래도 MVH적인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반대편의 차들이 쌩쌩 지나다니는 이런 소리들을 차폐시켜주는 능력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모터로만 가다가 엔진이 개입할 때 이때 차량 안으로 들어오는 엔진의 사운드나 진동 또한 소렌토가 한 급 더 위의 차량이라고 해서 뭔가 크게 다른 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동차 브랜드들이 지금 이렇게 뭐 스포티지랑 소렌토 같은 경우에 같은 비슷한 플랫폼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엄연히 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죠. 이제 방음적인 측면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또 차이를 두기도 하는데, 지금 이 스포티지랑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MVH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확 다른 거를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그냥 비슷한 것 같다. 그리고 이 부분은 투싼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어쨌든 이 150kg라는 공차 중량 차이는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몸으로 느껴지는 분명한 출력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느껴지는 파워트레인의 이 출력의 느낌이 또 다른 포인트 하나에서도 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소렌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13,000km 탔고 지금 이 차량도 11,000km 탔어요. 둘 다 키로수가 비스무리한데 지금 이렇게 모터로만 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붙을 때 있죠. 네. 요때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개입되면서 탕 한번 살짝 탕 쳐주는, 살짝 그게 아주 미세하기는 하지만 탁 하고 쳐주는 그 느낌이 있는데, 얘는 투싼 때에도 느꼈지만 투싼이랑 얘는 그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이게 저번에 투싼을 제가 타봤을 때는 그게 완전 신차 컨디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지 신차 컨디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부드러운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지금 타고 있는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 키로수가 좀 늘어나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차이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 10,000km 이상 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타보니까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도 지금 스포티지랑 소렌토가 완벽하게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느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사실 공차 중량 말고는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두 차종이 생각보다 파고 들어가면은, 그리고 운전을 해보면 꽤나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을 때 스포티지가 소렌토에 비해서 훨씬 더 경쾌하고 좀 더 탄탄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소렌토는 조금 더 안락한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얘보다는 좀 답답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답답한 느낌이 불편함을 초래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요 정도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같은 가격이라는 가정하에 둘 중 한 대 도대체 뭘 사야 되냐 라는 고민을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갈림 포인트는 이제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같은 가격이라는 가정하에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일단 6인승 시트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 6인승 시트 옵션 같은 경우에 제가 아무리 많이 떠들어도 나는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지만, 분명히 뒷자리에 타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크게 어필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술 먹고 대리운전 좀 자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독립 시트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고급감이나 이런 좀 심미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정말 사소할지 모르겠지만 양쪽에 일단 팔 올려놓고 딱 팔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 포지션 자체가 일단 너무 큰 차이가 나고, 거기서 독립 시트다 보니까 시트 등받이가 뒤로 젖혀지는 각도도 훨씬 크죠. 물론 단지 공간감만 놓고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차가 워낙에 커져가지고 진짜 트렁크 공간까지 나는 꽉꽉 채워가지고 정말 큰 차가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2열에 앉았을 때 공간적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어요. 지금 이 스포티지도 2열이 충분히 넓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괜찮아요. 앉을만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옵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소렌토에는 어쨌든 깡통부터 가장 낮은 트림부터도 6인승 시트 옵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뒷자리에 사람 탈 일이 많다, 아니면 내가 뒷자리에 탈 일이 많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6인승 시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때문에라도 소렌토로 가시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이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겠죠. 만약에 스포티지를 3,900만 원 주고 구매한다 라고 하면 이제 가장 높은 시그니처 트림을 구매를 하시게 될 텐데, 이 트림에 기본적으로 유보 내비게이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기아 카페이부터 시작해서 실시간 교통 정보가 당연히 다 반영이 되는 내비게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처럼 야 뭐 그런 거 많아봤자 뭐 하냐, 이제 쓸 데도 없는데 라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이거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추운 날씨에 미리 휴대폰으로 차에 히터 켜놓고 내려갈 수 있는 이거 하나만으로 이제 생활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딱 진짜 3천만 원 후반대에 맞춰가지고 둘 중 한 대를 꼭 사야만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렌토에서는 포기해야 되는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진짜 좀 크리티컬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진짜 딱 3천만 원 후반대에 가격을 딱 고정을 시켜놓고 둘 중에 뭘 사야 되지? 옵션이냐 아니면 한 급 위로 가냐, 요거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가장 크게 좀 고민하시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3천만 원 후반대로 맞추면서 주행 보조 장치도 포기할 수 없고 썬루프도 포기할 수 없고 6인승 시트도 포기할 수 없고 또 외관의 LED나 휠이나 이런 것들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선택을 하지 않기는 했지만, 그리고 또 이게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아쉬운 거 없이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두 차종 사이에 만약에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요 유보 내비게이션 때문에 많이들 고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차량을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이 두 차종 3,900만 원 주고도 뭐 살래라고 했을 때 지금 다시 고민을 하라 그래도 역시나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 첫 번째, 저는 그냥 일반 데일리로 운전하고 다니는 자동차는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게 승차감이에요. 그리고 승차감 중에서도 어떤 승차감이냐? 그냥 부드러운 승차감, 요철을 얼마나 부드럽게 잘 걸러내 주냐,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냥 데일리로 편하게 타고 다닐 때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집을 가나 회사를 가나 뭐 거래처를 가도 대부분 다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유보 내비게이션 선택하면 따라오는 기아 커넥트처럼 휴대폰으로 뭐 차를 뭐 히터를 켜고 뭐 어쩌고 시동을 걸어놓고 에어컨을 켜고 뭐 이럴 일이 저는 없어요. 있어도 잘 안 쓴다. 그리고 사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잘 쓸 일이 없어요. 왜냐? 대부분 다 아는 길만 다녀요. 자꾸 아는 길만 다니고, 초행길, 어디 모르는 길, 멀리 갈 때는 또 순정 내비게이션이 요즘에 좋아진 거는 알지만서도 그래도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메인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차량을 운행하시는 환경이 저랑 좀 비슷하시다, 그리고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렌토가 당연히 맞는 선택이 될 거라고 보고요. 나는 뭐 승차감 조금 더 하드해도 좋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경쾌한 게 좋고, 난 아무리 하이브리드긴 하지만 차가 조금이라도 더 잘 나갔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추가로 초행길도 많이 다니고, 이 유보 내비게이션 너무 잘 활용할 자신도 있고, 기아 커넥트, 뭐 기아 페이 이런 것도 내 생활 환경 자체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너무 잘 활용하면서 이 생활 자체가 좀 편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계신다라고 하면은 스포티지가 맞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포티지랑 소렌토가 누가 더 위급에 있다, 아래급에 있다, 이제 이렇게 급을 나누는 시대는 좀 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전 세대만 하더라도 꼭 뭐 옵션이나 사이즈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본다 하더라도 분명히 소렌토가 더 위급, 더 비싼 차구나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버전에서의 스포티지 소렌토를 본다고 했을 때는 진짜 이거는 그냥 취향에 따라서 진짜 뭐 X6를 살까 X5를 살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과 거의 뭐 비슷한 맥락에서 두 차량 모두 장점과 단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하이브리드 차량을 리뷰하면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이런 뭐 느낌이나 이질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래도 아쉬우니까 한마디 해라 라고 하면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 전 국민을 갈아 넣어서 진짜 온 국민을 베타 테스터로 하면서 만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인 만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처럼 차량 대기 기간이 긴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둘 중에 빨리 나오는 거 아무거나 사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두 차종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이제 저의 느낌일 뿐이죠. 요 포인트를 그냥 여러분들도 꼭 시승을 해보시면서 느껴보시고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엄청나죠. 물론 오미크론이 되면서 치명률도 좀 줄어들고 해서 이제 예전보다는 위험하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시청자분들 끝까지 조심하셔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다 같이 힘내자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